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깔깔입니다. 오늘은 벼락거지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최근에 저도 벼락거지라는 단어를 듣게 됐는데요. 이 단어만큼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벼락거지라는 말은요. 최근에 너무 과도하게 부동산이 올랐으니까 성실하게 정말 적금을 들고 저축을 하시던 서민분들의 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를 이제 자조적으로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전에 한 10년 동안 1억을 모은 분이 계시면 대출을 내고 해서 서울 변두리 집을 사고 이렇게 해서 불릴 수가 있는데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1억 가지고는 부동산을 꿈도 못 꾸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야, 내 자산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졌구나. 내가 거지가 됐구나 라고 얘기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길래 사람들이 못 들어오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도심 집값 상승률은 세계 1등을 했고요. 정부에서 아니다, 여러분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라고 하자마자 경실련에서 무슨 소리 합니까? 당신들 못했고요. 당신들 동안 서울 집값 상승률은 34%였고 아파트값 같은 경우는 52%가 급등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건 8월 달까지 얘기니까요. 지금은 더 올랐겠죠. 또 그 효과가 정말 지방까지 퍼져서 전국이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의식주입니다. 그 중에 주가 이만큼 변동이 생겨버렸는데, 이만큼 힘들어져 버렸는데, 당연히 우리 사회의 다른 부분도 큰 영향을 받았겠죠. 자, 첫 번째로는요, B2가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고민하는 순간이 가장 싼 순간이란 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약간 시장 전체가 패닉이 온 거죠. 패닉 바잉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탓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폭락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봐라. 영끌 저거 계속 갈 사람은 없다. 매수자는 유한하다. 더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 없으면 순식간에 거품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런 식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대출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대출이 폭증을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됐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미국 역시도 2008년 금융위기가 어떻게 왔냐면요. 그 미국인들이 주택이 계속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믿고 대출을 해서 계속 샀습니다. 그런데 신규 매수자가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가게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채를 못 갚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은행이 부도가 났고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라고 간략하게, 정말 간략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 초입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출을 묶었죠. 더 이상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방관할 수 없다. 묶었습니다. 묶었는데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택시장에 못 들어오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들? 주식시장으로 갑니다. 주식시장도 비이성적으로 과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또 봐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또 직장인 커뮤니티를 봐도 그렇고 직장인들이 이 재테크에 엄청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직장에서의 승진, 성과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자기 재테크 성과가 더 중요한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대화 주제가 누가 어디에 집 사서 얼마 벌었다더라. 이게 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그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더 하락하게 되죠. 거기다가 청년 세대는 더합니다. 청년 세대한테는 이제 유일한 희망이 주식이에요. 자, 이 왼쪽 기사를 보시면요. 2030 청년개미가 집 살려고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자, 집을 빨리 사야 돼요. 나도 내 부모님처럼 30대에 집 사고 빨리 결혼을 해야 돼요. 40대에 결혼을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30대에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빨리 내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레버리지를 쓰죠. 또 부채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잔액이 엄청 급증을 합니다. B2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도 대출이 급증하고 또 시장이 왜곡되고 또 다른 불안 리스크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동산 하나 못 잡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벼락겜이라는 자주 섞인 얘기도 나오고 가계대출 급증하고 신용대출 급증하고 시장,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다 왜곡이 되고 기업 국제 경쟁력 떨어지고 정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미래는요, 희망찬 미래가, 밝은 미래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60년, 70년 뒤에도 존재할까라는 그 질문이에요. 존재하겠습니까? 저는 위험하다라고 봐요.
출산율을 보겠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2018년 기준으로 한국 출산율이 0.98명이에요. 세계 유일 출산율 0명대 나라입니다. 일본보다 낮아요. 그만큼 저출산 고령화를 떠들어 일본보다 낮습니다. 아니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40만 명을 유지하던 신생아가 이만큼 떨어졌어요. 누구 탓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산율이 줄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요. 2067년이 되면은 2060년대 후반이 되면은 1960년대랑 비슷한 생산 가능 인구를 갖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젠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예요.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방은 어떻습니까? 당장 20년 뒤에 군입대 할 남성이 15만 명밖에 없어요. 15만 명 가지고 2년 전부 다 잡아넣어서 2년을 복무시킨다 쳐도 30만이에요. 우리나라는 사실 OECD 국가 중에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싸게 그 군인을 부려먹는 나라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저도 군대를 갔다 왔고 정말 저임금에 막 데려와가지고 피 같은 청춘 막 보내서 국가를 저도 문제없이 했습니다. 저도 불만 없어요. 해야 되는 건데요. 어쨌거나 그래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각자의 사정 때문에 못 가실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싹을 다 잡아놓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군대 아닙니까? 근데 정말 100%를 다 데려가다 쓴다 하더라도 30만이에요. 2년을 묶어놓는다 해도 30만입니다. 자, 그럼 30만이면 누구랑 싸우겠어요? 북한이랑 싸우겠습니까? 중국이랑 싸우겠습니까? 정말 국방이 위태위태해지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국방이 약해서 무능한 정치인들 때문에 무능한 왕과 그 신하들 때문에 정말 남의 발밑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제는 정말 다시 우리 미래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 힘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저 유권자들한테 있습니다. 민주사회의 시민이 왜 위대하냐면요. 그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민주시민이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너무도 무거운 주제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주제는 조금 이제 가볍고 신나는 그런 주제를 한번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